만년필이 발명된 지도 100년이 이제 훌쩍 넘었죠. 만년필 탄생 설화를 보면 워터맨이라는 보험 영업사원이 신나게 보험 영업을 해서 계약을 잡았는데 하필 계약서에 서명하는 펜에서 잉크가 새서 새 계약을 다시 준비해야 됐고, 그러니까 계약서를 다시 준비해야 됐고, 그 사이 고객은 다른 영업사원에게 홀라당 넘어가 가지고 그 사람과의 계약이 어그러졌더라. 그래서 이에 열받은 이 워터맨 영업사원이 잉크가 새지 않는 새로운 펜을 발명했고, 그것이 만년필의 시초가 되었다는 워터맨 만년필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만년필 창조론이 이야기하는 바는 만년필은, 그러니까 상류층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비싼 수집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사회인이 불편함이 없이 필기하라는 워터맨 선생님의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게 만년필의 탄생 설화에서 뜻하는 바일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과거 선인들의 만년필에 관한 일화를 봐도 어떤 만년필을 좋아했고 평생을 사용했고 자신의 만년필을 예찬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어떤 브랜드를 좋아해가지고 100자루를 수집했다더라, 어떤 모델을 색깔별로 다 모았다더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누가 만년필을 100자루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아마 그분들은 혀를 찼을지도 모르죠. 먹지도 못할 걸. 손으로 잡고 쓸 수 있는 만년필은 한 자루뿐인데 왜 그런 한심한 짓을 찔쯧쯧 하면서 돈도 많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필기구에 대한 애착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추사 김정희는 스스로 말하기를 뭐 천자루의 붓이 달아 없어질 만큼 열심히 글을 썼다고, 그러니까 연습량이 엄청났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아마 평소에 소장하고 있는 붓도 굉장했을 겁니다. 하지만 김정희는 그만큼 글을 열심히 쓰고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붓을 소장한 것이지, 붓이 이뻐서, 요 붓은 한정판이라서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만년필 수집이 대중적으로 널리 퍼진 건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왕성하게 만년필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진 건 한 10년에 20년 사이 그 정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만년필은 실사용의 영역, 동반자의 영역에서 수집의 영역으로 이동을 했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만년필이라는 게 본디 서양의 발명품이기 때문에 만년필 수집은 당연히 서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어떤 사회든지 필기구에 애착을 느끼는 사람과 문화는 항상 있었습니다. 아마 수메르에서 쐐기 문자를 쓰는 사람도 자기가 점토판에 새기는 그 쐐기는 아마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쓰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정도로 사람이 손에 들고 항상 자기가 품에 지니고 항상 애용하고 그런 물건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는 건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일이니까요. 필기구를 뭐 사랑하는 것은 항상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년필이 대중화되고 또 다양한 만년필이 출시되면서 당연히 뭐 재미로 그때부터는 다 쓰지는 못해도 재미로 사 모으는 사람도 늘어났겠죠. 하지만 20세기 초만 해도 뭐 만년필이라는 게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색깔도 뭐 항상 이렇게 검은색 위주의 이런 펜들이 많았고 또 디자인도 다양하지 못했죠. 특히나 뭐 소재나 구조적으로 잉크를 안전하게 오래 보관하는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튜브형도 있었고 또 열화가 잘 일어나는 에보나이트로 또 만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만년필을 평생 보관하거나 아니면은 음, 변형 없이 오래 쓰는 거는 정말 특별한 일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또 만년필을 만드는 브랜드도 사실은 그때는 얼마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살 수 있는 만년필의 개수, 뭐 브랜드 이런 것도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가 되면서 이제 사회 분위기가 바뀝니다. 볼펜이 대중화된 거죠. 볼펜은 만년필 업계에 이제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시계 업계에도 그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른바 쿼츠 파동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시계가 모든 시계가 이제 기계식으로 톱니가 들어가는 그런 기계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고 스위스에서 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스위스 시계처럼 정확하다라는 말이 속담처럼 인용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일본 세이코에서 쿼츠, 그러니까 똑똑똑한 전자시계 그게 개발이 되면서 비싼 기계식 시계가 이제 일거에 쓸려 나가기 시작하죠. 이제 거의 스위스 시계 업계가 폭망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걸 쿼츠 파동이라고 하는데 만년필 업계도 그런 일을 겪었던 거죠. 볼펜은 이제 값싸고, 그죠? 항상 쓸 수 있고, 무엇보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사무실 어디에나 정말 볼펜이 꽂혀 있고 널려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필기구에 대한, 뭐랄까, 갈증, 허기, 이런 게 없던 시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누구나 펜 자체에 대해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펜이랑은 그저 진짜 실사용 용도로만 그렇게 쓰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펜이 이제 특별한 게 아닌 거죠, 더 이상. 게다가 사무실마다 이제 타자기가 보급되고 그러면서 손으로 글씨 쓰는 일이 점점 더 이제 드물어집니다. 뭐 작가들도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뭐 미국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타자기로 글을 쓰잖아요. 이제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손으로 글씨를 쓴다는 거는 비능률적인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몽블랑을 예로 들자면 몽블랑도 이 시기에 굉장히 침체기에 빠집니다. 이제 이중고를 겪는 거죠. 매출도 감소하고 브랜드 가치도 하락하고 새로운 디자인은 안 나오고 그냥 올드한 느낌의 그냥 까만색 펜 그런 펜들만 나오니까 이제 판매량이 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1977년에 몽블랑이 던힐이라는 회사에 이제 인수가 되는 몽블랑 역사에서 최악의 시기를 겪게 돼요. 이제 회사가 이제 뭐랄까 이제 사양 산업이 돼가지고 팔린 겁니다. 던힐이라는 회사에. 이렇게 이제 던힐의 인수가 되기까지 이제 몽블랑 특히 만년필 업계는 이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저 멀리서 저 구원의 손길이 몽블랑을 향해서 이렇게 뻗쳐옵니다. 그것도 지구 반대편에서 어디냐? 바로 일본이죠. 이 시기에 일본에서는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몽블랑이 거의 망해가던 시절이었지만 일본에서는 몽블랑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수집 열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특히 이렇게 마이스터 스틱은 아니지만 요것과 비슷하게 생긴 마이스터 스틱에 대한 일본인들의 집착, 애정은 정말 유별났습니다. 일본인 수집가들에게 이 몽블랑, 검은색 몽블랑 펜은 단순한 펜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유럽의 선진적인 문화, 세련됨, 뭐 그런 걸로 받아들여졌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일본에는 그 전부터 자기들만의 아주 유구한 기록 문화, 필기 문화도 있었고, 또 서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들만의 만년필 브랜드도 갖고 있었잖아요. 세일러니, 뭐, 파일로트니, 아니면 플래티넘이니, 이런 것, 그런 브랜드들도 있었고, 또 일본인 특유의 장인 정신에 대한 존중, 또 작은 물건에 대한 작은 물건에서 어떤 예술적 아름다움을 찾는 그런 신미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은 문화잖아요. 일본 문화가. 그런 지척에 가까운 문화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몽블랑 펜에까지 그 이제 시선이 집착이 뻗친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70년대 후기로 가면서 일본이 이제 거품 경제 시기로 들어섭니다. 그야말로 돈도 막 넘쳐나는 시기였어요. 개도 지폐를 물고 다닌다 하던 그런 시절이 되다 보니까 몽블랑 펜에 대한 수집 광풍이 붑니다. 거품 시기를 대표하는 세 가지 수집품이 있는데 첫 번째가 부동산,
두 번째가 롤렉스, 세 번째가 몽블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거의 일본 거품 경제의 상징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뭐 볼펜이나 타자에게 밀려서 뭐 정치인들의 조인식 같은 데서나 쓰는 그런 구식 물건 취급을 받던 게 만년필이었는데, 일본에서는 몽블랑 펜이 거의 뭐 홀리그레일, 그러니까 성배 취급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에게 존경심을 표현할 때도 고급 만년필을 선물하고, 그 중에서 특히 몽블랑 같은 펜들을 이제 선물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물을 하기, 그러니까 특히 체면을 중시하는 아시아 문화권에서 몽블랑 펜은 명품 이미지도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선물을 하기에 정말 좋은 아이템이었던 것 같아요. 몽블랑이 이제 고급 이미지가 이제 아시아의 문화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제 몽블랑 한정판을 수집하고, 또 20세기 초에 나온 뭐 희귀 펜촉들을 찾아다니고, 몽블랑의 배럴의 뭐 모양 같은 거를 구분하고, 모델별로 생산 연도를 쭉 정리하고, 도대체 이 펜과 이 펜은 뭐가 다를까? 당연히 색깔이 다르겠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돋보기까지 들이대서 그냥 그 차이를 극대화하고 또 차별화하고 이런 데 굉장히 광적인 집착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이 펜과 이 펜은 뭐가 다르기에 이거는 진짜고 이것은 가짜인가, 이런 것까지도 연구하는 거죠. 일본 수집가들이 유럽이나 미국 수집가들하고 다른 점은, 일본 수집가는 그러니까 쓰기 위해서 펜을 사는 게 아니고 오직 펜 자체만을 위해서 펜을 사고, 그렇게 산 펜은 잉크도 넣지 않은 그대로 그냥 보관하면 넣어두고 미술품처럼 감상하는 그런 문화였다는 게 좀 달랐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는 미국이나 유럽은 이렇게 펜 자체를 감상하는 문화가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흔치는 않았어요. 펜이란 건 쓰라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냥 그 펜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였어요, 일본 문화가. 그래서 마치 박물관에서 학예사가 우리의 문화재를 갖다가 굉장히 연구하는 것처럼, 세밀하게 연구하는 것처럼, 기법은 어떤지, 시대는 무엇인지, 다른 문화재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것처럼 거의 펜에 돋보기를 들이대고 구석구석 연구하는 거죠. 그러면 돋보기를 들이대면 미세한 차이조차도 굉장한 의미를 가진 게 되거든요, 그 미시 세계에서는. 1985년에는 그러니까 몽블랑 전 세계 판매량 중에 30%를 일본이 차지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팔린 몽블랑 중에 30%를 일본인들이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예전에 무슨 독일에서 중국 시장 그렇게 아끼듯이, 그렇게 아마 몽블랑에서는 일본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1990년대가 됩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이제 광풍으로 보내면 다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때가 되면 몽블랑을 막 전 세계에서 사들였던 그 일본에서 반대로 몽블랑이 풀려 나오기 시작해요. 전 세계로. 자기들이 소유했던 몽블랑을 전 세계에 풀어요. 그러니까 되파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일본 시장도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것과 맞물려 돌아갑니다. 일본인 수집가들이 막 내놓은 몽블랑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엄청나게 풀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당연히 귀한 것, 구하기 힘든 것, 희귀한 것, 한정판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2배, 3배의 가격에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몽블랑이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고급품으로 인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온갖 희귀한 몽블랑들이 전 세계에 풀리니까 수집가들이 야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것들이, 구할 수도 없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도 몰랐는데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해서 물어서 일본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 뒷골목들을, 펜샵들을 뒤지기 시작해요. 드디어 이제 보물찾기가 시작된 거죠. 지금도 이베이를 방문해 보면 일본에서 내놓은 펜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이베이를 아마 이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베이에 한번 접속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아, 이건 진짜 희귀한데 비싼데 이런 것 중에서 일본 쪽에서 내놓은 펜들이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몽블랑이 지금의 역사, 뭐 굉장히 희귀 만년필, 한정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렇게 열정적인 일본인 수집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몽블랑에 대한, 그러니까 몽블랑 만년필에 대한 계보를 작성하고 한정판의 역사를 작성하고 희귀 펜촉들의 역사, 디자인의 차별성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몽블랑 자체에서 했다기보다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오히려 몽블랑에 대한 인기도가 그렇게 광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비싼 펜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쓰는 펜 정도로, 정치인들이 쓰는 펜 정도로 알았지, 이렇게까지 무슨 족보 정리하듯이 이렇게 몽블랑 펜을 대접하는 그런 나라는 일본밖에 없었다. 그리고 몽블랑은 지금도 일본의 덕을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옛날에 만들어졌던 50년, 6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펜들이 전부 쓰레기통 속으로 다 흩어졌다면, 누구라도 관심 가지지 않고 모으지 않았다면, 몽블랑의 명성은 지금과는 좀 달랐을지도 모르죠. 그 역사. 왜냐면 실물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역사가 깊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사람들 마음속에 와닿는 이미지는 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수집가가 만년필 세계에 끼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몽블랑과 일본인 수집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말이죠. 그 반면에 한국은 좀 사정이 다르죠. 우린 일본 같은 경제 대국도 아니고 거품 경제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소박한 실사용 위주의 필기 문화를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비싼 펜, 가짜 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주로 영향을 끼쳤던 펜들은 파일로트, 그 다음에 워터맨, 그 다음에 또 미국제 셰퍼, 파카 이런 펜들이 우리에겐 좀 더 익숙한 만년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기자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문인들의 만년필 사랑이 전설처럼 회자되는 그런 사회라고 봐야죠. 굉장히 순박한, 일본에 비해선 거품이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뭐 최명희 작가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몽블랑 149 같은 큰 펜으로 혼불이라는 대하소설을 원고지에 손으로 직접 다 집필을 했다더라. 무소유라는 수필로 유명하신 법정 스님도 몽블랑 만년필 애호가였다더라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전설처럼 회자되는 그런 문화인 거죠. 법정 스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법정 스님도 원고지에 이제 수필을 직접 이제 만년필로 다 수기로 썼단 말이죠. 시대가 시대니까. 그런데 스님이 직접 밝힌 바로는 제 기억에는 이제 수필에 다 나온 내용인데 몽블랑 146을 즐겨 쓰셨대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사신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은 펜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닙은 XF 닙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지금으로 치자면 XF라고 표기를 안 하고 EF라고 표기를 하죠. 그러니까 엑스트라 파인인데 그때는 첫 글자인 E를 안 쓰고 두 번째 글자인 X를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XF라고 했는데 펜촉이 가늘어야 날카로운 글이 나온다. 그러니까 생각이 날카로워진다, 섬세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펜촉인 XF 닙을 항상 사용하셨다고 그렇게 쓰셨던 걸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또 제가 기억하는 수필 중에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어느 날 스님께서 독일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독일에도 이제 조계종 포계원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방문한 거죠. 독일에 간 김에 이제 몽블랑 펜을 한 자루 더 사고 싶었대요. 지금도 잘 쓰고 있지만 펜이라는 게 고장 날 수도 있고 떨어뜨리기만 해도 제 기능을 못하니까 이제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몽블랑 펜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터니까 이제 독일에 간 김에 한 자루 더 장만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몽블랑 146을 한 자루 더 사서 한국에 돌아와서 쓰는데 마음이
마음이 영 불편하더랍니다. 펜은 잘 써지는데 마음이 어딘가 편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전에 쓰던 그 펜이 전처럼 애정이 안 가더래요. 펜이 두 자루가 되니까 마음도 이렇게 두 자루로 나뉘어서 애정이 반반이 된 거죠. 그래서 스님이 새 펜을 다시 깨끗이 씻어가지고 두었다가 불이람에 방문하신 지인분에게 자신이 만년필을 선물 받았듯 그분에게도 선물로 주고 자신은 자기가 그냥 쓰던 펜을 다시 꺼내서 썼는데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하더랍니다. 확실히 스님은 속인인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 더 챙기려고 난린데 말이죠. 만년필이라는 게 전에는 참 손에 넣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랑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 생산되는 만년필, 그 중에서도 파일로트가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다 보니까 셰포도 좀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에 파카, 워터맨 이런 만년필들이 그 시절에는 우리 주로 만년필 시장을 장악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파카를 좋아하세요. 자기 학창 시절에 쓰던 펜이라. 이게 그렇게 구하기 힘든 만년필을 이제 선물로라도 받으면 정말 아껴가면서 오래 썼습니다. 만년필 구경도 사실 쉽지 않은데 살려면 큰맘 먹고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만년필을 수집한다, 모은다 그런 생각은 가당치도 않았죠. 당연히 만년필은 한 자루가 생기면 정말 오랫동안 아껴가면서 쓰는 그런 필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볼펜과도 다른 대접을 받았어요. 어, 누군가에게 만년필이란 연애 편지를 쓴 그 펜, 혹은 뭐 내 학창 시절과 같이 한 펜, 내 그러니까 시험 기간을 같이 한 펜, 뭐 이렇게 주로 추억과 연관이 되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일정 기간을 같이 보낸 그런 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물건 대접을 받았죠. 특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냥 일반 흔한 물건, 그런 물건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떤 시기를 대표하는 딱 보기만 해도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물건 대접을 받았죠. 그러다가 또 세상이 달라집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고, 유튜브가 생기고, SNS가 생기고, 무엇보다 온라인 쇼핑몰이 생겼습니다. 해외 직구라는 것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만년필은 이제부터 수집 아이템이 됩니다. 전에는 사고 싶어도 살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어떤 만년필이 신제품으로 출시됐는지 알 방법도 없어요. 어느 회사에서 올해 어떤 한정판을 출시했는지 누가 압니까? 알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어요. 주문도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집을 할 수가 없죠. 이제는 실시간으로 어떤 브랜드의 어떤 한정판이 언제 출시된다더라 다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 구할 수 있습니다. 뭐 문인이라든지 기자, 뭐 학생, 뭐 선생님이나 교수님 이런 사람의 전유물처럼 생각이 되던 만년필이 일반인도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만년필을 사서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열린 겁니다. 누가 어떤 펜을 가지고 있는지 과거에는 관심도 없었고 알 방법도 없었어요. 뭐 카더라 아니면 자기 입으로 뭐 글에 써놓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만년필 쓰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바로바로 언박싱이나 리뷰 영상을 통해서 화려하고 비싸고 희귀한 만년필들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영상물들을 통해서 만년필 회사들은 공짜로 또 광고하기도 해요. 광고 효과가 되는 거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런 영상을 봤을 때 통할 만한,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펜을 만드는 게 또 만년필 회사들의 목표가 됐습니다. 화려하고, 색깔도 다양한 이런 펜들, 딱 보자마자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펜들, 막 사서 쟁여놓고 싶어지는 그런 펜들. 솔직히 만년필 회사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실사용으로 쓰는 이런 펜만을 팔아가지고는 매출이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거기다가 만년필은 또 오래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살 필요도 없단 말이죠. 한두 자루만 갖고 있어도 평생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일본인들처럼 모아놓고 실제로 쓰지는 않아도 감상하는 용도의 펜을 많이 만드는 게 만년필 회사의 이제 판매 전략이 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정판 세상이 된 이유이기도 하죠. 과거에는 이제 만년필을 수집한다고 하면 별종으로 취급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특별한 사람, 특이한 사람, 별난 사람, 이런 대접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좀 관심만 조금 기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취미가 되어가고, 또 만년필에 대한 생각도 과거와도 많이 달라졌고, 굉장히 뭐랄까요, 아주 일반적인 물건이 되어간다라고 볼까요? 생각할까요? 뭐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법정 스님의 일화를 말씀드렸는데, 그 수필 말미에 스님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저도 오래전에 읽어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를 더 갖고 싶은 마음, 이미 있지만 혹시 몰라서 하나를 더 갖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진짜 가난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하나로 만족을 못하는 그 마음을 경계하신 거죠. 수집이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보통 많은 제약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런저런 제약 속에서 뭐 경제적인 제약, 사회적인 제약, 아니면 뭐 물리적으로도 제약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 속에서 현실과 타협해가면서 인생을 꾸려나갑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 무엇을 모으건 무엇을 사건 그런 건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대신 내 현실과 실제 조건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우리 보통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현실 속에서 이 주어진 제약 속에서 최선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안전한 삶을 이렇게 영유해 나가는 게 보통 사람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사시려고 할 때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까 하다가 만들면 볼까 싶어서 몇 번 저어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에게 만년필 사시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만년필을 사는데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살아요. 내가 이 만년필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누구에게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만년필을 사겠는가? 그걸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혹시 가지고 계신 만년필이 있다면 그 만년필을 딱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만년필을 샀던 그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 내가 이 만년필을 사겠는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도 이 만년필을 사겠는가?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만년필이 마음에 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쁘던지 아니면 필감이라든지 뭐 만년필의 굵기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혹시 만년필을 여러 자루 가지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쭉 써보면서 과연 내가 사고자 하는 만년필과 겹치는 만년필이 없는가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혹시라도 그 만년필의 100%는 아니지만 한 90% 정도는 뭐 이 만년필이 그래도 나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다면 굳이 그 10%를 위해서 그 가격을 지불하고 만년필을 사야 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 만년필을 들었냐면, 제가 몽블랑 149를 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왜 149가 사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굵어서 좀 좋더라고요. 굵은 펜이 굉장히 뭔가 여러분들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굵은 펜이 좋아집니다. 왜냐면 손끝에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펜이 그립이 가는 것보다 그립이 굵으면 쓰기가 더 편해요. 손에 쥐기가 편하거든요. 이게 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젊은 애들, 어린 애들 보세요. 그 가는 연필, 가는 샤프 갖고 글씨 잘 쓰잖아요. 근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연필이나 샤프로 글씨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손끝이 그만큼 무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는 149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아, 이제 149를 사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나이를 먹은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진 펜들을 쭉 써봤는데, 이 펜을 써보니까 몸매도 통통하고 그립도 굉장히 뭔가 좀 기존에 있는 펜들보다 굉장히 굵잖아요. 그래서 쓰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굳이 149가 필요 없겠네. 이 펜이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149가 더 간지가 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 흰 별을 위해서 제가 굳이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 내 경제 사정을 감안했을 때 그건 아니다 싶은, 드물게도 제가 이성을 회복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수집을 비난할 건 아니지만 내 조건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오늘은 만년필 수집이 만년필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만년필 수집이 많아진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뭐랄까요, 사회 경제적인 요건들, 그런 거 한번 짚어봤습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